일본 홋카이도의 한 역 근처 찻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5년 만에 한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50살 일본 여성이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녀의 가방 속에는 보내지 못한 60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죠. 그 편지의 수신인은 바로 서울의 작은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40살의 겨울 알바로 일본에 갔던 한국 남자는 눈 내리는 역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단 석 달의 인연이었지만 그 약속은 5년을 견뎠어요. 남자는 한국으로 돌아와 편의점 야간 알바, 커피 트럭, 수많은 고난을 거쳐 마침내 꿈의 카페를 열었죠. 그 카페 이름은 놀랍게도 에미커피였습니다. 여인은 매달 편지를 썼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했어요. 주소도 몰랐고 연락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60통의 편지를 썼죠. 그리고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에미커피를 봤을 때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결심합니다. 두 나라, 두 계절, 그리고 5년을 건너온 약속.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에미코입니다. 올해 45이에요.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역 근처에서 20년 넘게 찻집을 운영해왔습니다. 남편은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가게를 지켜왔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어요. 역 광장에 하얀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12월의 어느 날 제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그 남자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40살이라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참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준호는 겨울 관광 시즌 알바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역 근처 기념품 가게에서 석 달간 일하게 됐다면서 첫날부터 제 찻집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그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웃는 얼굴만은 누구보다 능숙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특별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는 매일 아침 제 가게에 들렀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차를 주문했죠. 홋카이도의 겨울은 길어요. 해가 일찍 지고 어둠은 일찍 찾아옵니다. 그런 겨울날 저녁이면 준호는 일을 마치고 다시 제 가게에 들러 창밖에 눈을 바라보곤 했어요. 처음엔 그저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한국에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40의 나이에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40이라는 나이에 겨울 알바를 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자기만의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며 말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45이었거든요. 20대에 결혼해서 25부터 이 찻집을 운영했어요. 20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그저 흘러가듯 살았죠. 꿈이고 뭐고 다 포기한 채요. 그런데 40의 남자가 제 앞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끌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용기에 끌렸던 거예요. 저는 그에게 찻집 운영의 노하우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는지, 어떤 차를 어떤 온도로 우려내는지, 계절마다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그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공책에 적으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가끔은 제가 바쁠 때 카운터를 도와주기도 했죠. 석 달이 흐른 2월 말 준호의 계약 기간이 끝나갔습니다. 그가 떠나기 하루 전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을 무렵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꼭 작은 가게를 열겠다고, 그리고 그 가게 이름에는 제 이름을 넣고 싶다고요.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언젠가 내 가게를 열면 그 첫날에 나에게 꼭 알려달라고요. 약속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역 플랫폼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준호는 큰 배낭을 메고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손을 흔들며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고개를 돌렸어요. 그가 떠난 뒤 찻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았던 창가 자리만은 유난히 비어 보였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왔고 차는 여전히 팔렸지만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사실 저는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낯선 땅에서 겨울 석 달을 함께 보낸 인연이 얼마나 금방 잊히는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를 믿고 싶었어요. 준호가 떠난 후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역 앞 벚꽃이 피고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혹시 그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그러던 3월 어느 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편지지를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보낼 주소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두었죠.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에게. 벚꽃이 만개했다. 내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에서 그 풍경이 잘 보인다. 잘 지내고 있니?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내지 못할 편지였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2통의 편지가 쌓였어요. 준호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저는 조금씩 그가 그저 한때의 인연이었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제 일상은 점점 더 바빠졌고 여유는 사라졌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에게 하소연하듯 오늘 하루를 기록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36통의 편지가 쌓였어요. 저는 이제 48이 됐고 준호는 어딘가에서 43이 되어 있었죠. 4년째 되던 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카페를 열었을까? 아니면 꿈을 포기했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여름 저는 50살이 됐습니다. 준호는 45이 되어 있을 거예요. 5년. 60통의 편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7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국제 뉴스 코너에서 한국의 한 카페 오픈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비친 카페 간판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에이미 카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 준호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죠. 화면 속에서 그는 자신의 카페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일본에서 만난 은인에게 받은 영감으로 이 가게를 열게 됐다고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정말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보내지 못한 채 쌓아둔 60통의 편지였어요. 한 장 한 장 펼쳐보니 제 삶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준호가 한국에 돌아간 뒤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해졌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릴게요. 준호는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해요. 40의 나이에 경력도 불분명하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었죠. 카페를 열기는커녕 당장 생활비를 벌기도 빠듯했다고 합니다. 첫 6개월 동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대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습니다. 퇴근하면 낮 10시쯤 집에 도착했고 오후 2시까지 자고 일어나 커피 공부를 했다고 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유튜브로 원두 볶는 법을 배웠죠. 1년이 지나자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만 해서는 꿈에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죠. 1년 반쯤 됐을 때 준호는 중고 커피 트럭을 샀습니다. 200만 원짜리 낡은 트럭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요란했고 곳곳이 녹슬어 있었죠.
하지만 그에겐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2년째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커피 트럭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계속하면서요. 아침 7시에 퇴근하면 바로 시장으로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트럭으로 커피를 팔고 집에 가서 4시간 정도 자고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죠.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안 됐대요. 몸은 늘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홋카이도에서 알려준 대로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재료비와 기름값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년 반쯤 됐을 때부터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트럭을 세우니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설탕을 몇 스푼 넣는지, 누가 따뜻한 걸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기억했죠. 3년째 되던 어느 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럭을 주차하다가 뒤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어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 뒷부분이 찌그러졌죠. 수리비가 1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준 겁니다. 한 분이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틀 만에 수리비가 모였죠. 준호는 그때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판 게 커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준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더 정성을 쏟았어요. 생일을 기억해서 쿠키를 서비스로 드리고 힘들어 보이는 분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죠. 3년 반쯤 됐을 때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트럭 매출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해요. 4년째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게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친구들 만남도 줄였죠. 4년 반쯤 됐을 때 드디어 작은 상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보증금이 조금 부족했는데 트럭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무이자로 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준호는 석 달 동안 혼자 가게를 꾸몄어요. 유튜브를 보며 벽을 칠하고 바닥을 깔고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부 손수했죠. 손에는 늘 반창고가 붙어 있었대요. 망치에 손가락을 찍기도 하고 페인트가 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다고 해요.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가게 이름을 정할 때 준호는 오래 고민했다고 합니다. 공책에 수십 개의 이름을 적어보고 지우고를 반복했죠. 그러다 문득 제 얼굴이 떠올랐대요. 눈 내리던 홋카이도의 작은 역, 따뜻한 찻집, 차 한 잔을 건네던 제 미소. 그리고 마지막 날 나눴던 약속.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해요. 에미 커피. 그 이름을 정하는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가게는 제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보여준 따뜻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5년째 되던 해봄,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45이 됐고 저는 홋카이도에서 50살이 되어 있었어요. 오픈 첫날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트럭 시절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인 거죠. 다들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들고 왔고 어떤 분은 떡을 돌리기도 했대요. 준호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5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고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였죠. 연락처도 모르고 정확한 주소도 몰랐어요. 그저 홋카이도의 어느 작은 역 근처 찻집을 운영하는 에미코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석 달쯤 됐을 때 국제뉴스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작은 카페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죠. 혹시라도 제가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요. 촬영날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왜 이 가게 이름을 에미커피라고 지었냐고요. 준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5년 전 일본에서 만난 은인 이야기를, 눈 내리던 역에서의 약속을, 그리고 지금까지 간직해온 감사의 마음을요.
그 방송이 바로 제가 본 뉴스였습니다. 5년 만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다시 만난 준호. 그는 약속을 지켰고 저는 그제야 알게 됐어요. 그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랍을 열고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보낼 주소가 없는 편지가 아니었어요. 화면에 나온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주소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편지를 쓰다 말고 멈췄습니다. 이건 편지로 전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5년 만에 전하는 말은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한국행을 결심한 건 충동적인 선택이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2달이 걸렸습니다. 50살의 나이에 처음 해외를 나간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었어요. 혼자 결정하는 것은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왔으니까요. 하지만 해외여행은 달랐어요. 평생 일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권 신청부터 했는데 평생 일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처음 만드는 여권이었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어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초 회화책을 샀어요. 매일 밤 1시간씩 공부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혀가 잘 안 돌아가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가게는 오랜 단골 손님인 유키코에게 부탁했어요. 그녀는 55이었지만 건강했고 찻집 일도 잘 알고 있었죠. 일주일 정도만 부탁한다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자꾸 과거를 떠올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 50살의 나이에 왜 이런 모험을 하려는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준호가 제 삶에 남긴 흔적이 너무 컸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는 오랫동안 그저 살아왔어요. 25에 결혼해서 찻집을 시작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저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열었죠. 매일이 비슷비슷했죠.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저 흘러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준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나타나서 제 가게에 앉아 꿈을 이야기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는 것을요. 20살 때 저는 도쿄로 가고 싶었어요. 큰 호텔에서 일하고 싶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정해준 맞선을 받고 결혼했고 시댁 근처에서 찻집을 열었습니다. 제 꿈은 그렇게 묻혔어요. 준호는 40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구나, 꿈을 포기하는 건 결국 자기 선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그를 응원했던 겁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가 이루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5년이 지나 그가 정말 해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기쁨과 함께 묘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의 성공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 힘든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가 두렵긴 했지만 준호가 증명했잖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옷가게에 갔어요. 5년 만에 새 옷을 사러 간 거였습니다. 점원은 깜짝 놀라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20대 때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설렘 때문이었을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준호가 앉았던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였죠. 출발 당일 아침 유키코가 일찍 가게로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게 열쇠와 함께 자세한 메모를 건넸어요. 어떤 손님이 무슨 차를 좋아하는지, 재고는 어디에 있는지 모든 걸 적어뒀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여권을 몇 번이고 확인했고 가방 지퍼를 계속 만졌어요. 5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문으로 일본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나 지금 가고 있어. 5년 만에 약속을 지키러 가는 중이야.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시간의 강을 건너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으로 저는 지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었어요. 공항 안내 방송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간판의 글자도 전부 낯선 언어였죠.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아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는지 피곤해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공항 로비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죠. 호텔까지 가는 방법을 미리 공부해 왔지만 막상 현실에서 실행하려니 막막했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친절한 직원이 영어로 도와줬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일본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호텔은 서울 중심가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이요. 샤워를 하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어요. 일본과 시차가 없어서 다행이었죠. 배는 고팠지만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짐 가방을 열었어요. 옷가지 사이에 조심스럽게 넣어온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5년 동안 모아온 편지들이 담긴 상자였죠.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편지는 모두 60통이었어요. 준호가 떠난 후 정확히 한 달에 한 통씩 쓴 셈이죠. 보내지 못할 편지였지만 저는 매달 그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어요. 준호가 떠난 지 한 달 후에 쓴 거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더군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준호에게.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에 오늘도 다른 손님이 앉았다.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난다. 잘 지내고 있니?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를 바란다. 그때의 저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죠. 편지 끝에는 제 주소와 가게 전화번호까지 적어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10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10달째 되던 때였어요. 준호에게. 오늘은 첫눈이 내렸다. 내가 처음 왔던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지. 단골 손님 한 분이 내 소식을 물었다.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사실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지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 즈음부터 편지의 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희망보다는 그리움이, 기대보다는 회상이 많아졌죠. 저는 점점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15번째 편지는 1년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준호에게.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 요즘은 가게 일도 힘들고 병원도 다니고 정신이 없다. 그래도 가끔 내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내가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도 힘을 내야지. 그때 저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시어머니 간병 그리고 찻집 운영까지.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하지만 편지를 쓸 때만큼은 위로가 됐습니다. 30번째 편지를 꺼냈어요. 2년 반째 되던 해였습니다. 준호에게. 오늘 문득 생각했다.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하지만 이 편지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걸 안다. 너와의 약속이, 너와 함께했던 시간이 나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때부터 저는 편지가 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준호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기 위한 의식 같은 거였죠.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쓰며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48번째 편지는 4년째였습니다. 준호에게. 요즘 자주 생각한다. 내가 너를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내가 내 삶에 남긴 흔적은 너무나 크다. 덕분에 나는 아직 꿈을 꿀 수 있다. 비록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된다. 그 무렵 저는 준호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55번째 편지는 4년 반이 지난 후였습니다. 준호에게. 이제 곧 5년이 된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한다. 너는 이제 45이 되었겠지. 나는 50살이 되었다. 우리 모두 나이를 먹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너는 여전히 40의 밝은 청년이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 55번째 편지를 쓸 때 저는 시간의 무게를 느꼈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60번째 편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썼습니다. 준호에게. 이제 이 편지를 직접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5년 만에 너를 만나러 간다. 무섭고 떨리지만 동시에 설렌다. 내가 나를 기억할까? 내가 반가워할까? 모든 게 불확실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너를 만나야 한다. 이 60통의 편지를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해야 한다. 저는 편지들을 천천히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60통의 편지, 5년의 기록,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리움. 이 모든 것을 내일 그에게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어딘가에 준호가 있을 거예요. 에미 커피라는 작은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겠죠.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출력한 에미 커피의 주소였어요. 내일 아침 이 주소를 찾아가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5년 만의 재회, 그 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내일 보자.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이제 거의 다 왔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아침 7시였습니다. 사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잠이 깬 상태였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겨우 잠들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어제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보였어요. 화장을 하려다가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2번이나 잘못 칠했죠.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 로비의 작은 카페에서 했어요. 빵과 커피를 주문했지만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만 보게 됐죠. 가게는 아침 10시에 연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요. 8시 30분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인쇄한 지도와 주소가 적힌 종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핸드백 안에는 60통의 편지가 든 상자가 들어있었죠.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제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역 안내판을 보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노선도에는 영어 표기도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됐죠.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구석에 서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전철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탔죠. 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 정거장을 지나 내려야 했어요.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긴장하며 역 이름을 확인했죠. 잘못 내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을 따라 출구로 향했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니 낯선 거리가 펼쳐졌죠. 높은 건물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모든 게 제 눈에는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지도를 펼쳐들고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골목을 지나고 2번째 모퉁이를 돌았어요.
지도를 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골목을 걷는데 작은 빵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집마다 화분이 놓여 있고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도 들렸어요. 일본의 골목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죠. 길을 묻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못해서 망설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어요. 저는 그저 지도만 믿고 계속 걸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앞쪽에 작은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저 건물 1층 어딘가에 에미 커피가 있어야 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탁소, 편의점, 꽃집.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었죠.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EMI 카피. 작은 나무 간판에 정갈하게 적힌 글자가 보였어요. 알파벳으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가게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나무 테이블 4개, 창가 좌석, 그리고 안쪽에 카운터.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45분이었어요. 15분만 더 기다리면 문이 열릴 거였죠. 저는 가게 맞은편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게를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안쪽이 조금 보였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컵들이 정리돼 있었죠. 준호가 직접 꾸민 공간이 분명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분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핸드백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죠. 안에 든 편지 상자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9시 55분이 됐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쪽이 더 잘 보였어요. 카운터 뒤쪽에 커피 머신이 있고 원두가 담긴 병들이 줄지어 있었죠. 모든 게 정성스럽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문 옆에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무. 오늘은 화요일이었으니 문을 열 거예요. 10시가 됐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가게 문을 다시 바라봤어요. 아직 움직임이 없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심장이 귀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 뒤로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움직임이 익숙해 보였죠. 커피 머신을 만지고 컵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거였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준호였어요. 5년 전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눈빛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곧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죠.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에미코 씨냐고 정말 본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일본어였어요. 서툴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나야. 5년 만이야. 약속 지키러 왔어.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오셨다고, 정말 찾아와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핸드백을 꼭 안았습니다. 안에 든 60통의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5년의 무게였습니다. 준호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죠.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곳이라는 것을요. 5년 만에 재회가 시작됐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왔습니다. 커피 향과 나무 향이 섞여 있었어요. 홋카이도의 제 찻집과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어딘가 비슷한 느낌도 있었죠. 준호는 문을 닫고 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바깥 풍경이 보이는 곳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도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컵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도 25년 넘게 들어온 소리들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준호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 앞에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쓴맛 뒤에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죠. 좋은 커피였습니다. 준호가 정성껏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에미코 씨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정말 오실 줄 몰랐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뒤로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진짜로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했죠. 저는 핸드백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이게 뭐냐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내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라고.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쓴 편지라고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빼곡히 쌓인 편지 봉투들이 보였죠. 그는 한참 동안 그걸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고 펼쳤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한 통을 다 읽고 다음 편지를 꺼냈어요. 또 읽었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는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10통쯤 읽었을 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었어요. 보낼 수도 없는 편지를 왜 5년 동안 쓰셨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다고요. 편지를 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내가 어딘가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으며 저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연락 한 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연락처를 몰라서 찾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내가 꿈을 이룬 걸 보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게를 만들어서 고맙다고요. 준호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에미코 씨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때 배운 것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했죠.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가게 오픈 첫날 사진, 손님들과 찍은 사진, 커피 트럭 시절 사진. 준호의 지난 5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5년의 공백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인사를 했죠. 손님은 단골인 듯 익숙하게 주문했어요. 준호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하지만 정성스러웠죠. 한 잔 한 잔 마음을 담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준호가 웃었어요. 그 미소가 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어요. 변하지 않은 게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준호가 다시 앉았어요.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미코 씨랑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사하라고 나는 여기 앉아서 지켜볼 테니까요. 그날 하루 저는 창가에 앉아 준호가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커피를 주문하고 준호가 정성껏 만들어주고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다웠어요. 점심때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줬습니다.
함께 먹으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의 힘들었던 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들.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아 편지를 더 읽었어요.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저는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며칠이나 있을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예정이라고. 그러자 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가게 일 좀 도와달라고요. 예전처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준호가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불을 끄기 시작했죠.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현관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침묵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필요 없었죠.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 보자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응, 내일 보자고요.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유리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첫날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가게로 갔습니다. 9시 30분에 도착했는데 준호는 이미 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죠. 에프런을 건네받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에프런이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10시 10분에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소개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자신에게 커피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요. 손님은 반갑다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요. 발음이 이상했는지 손님이 웃었죠.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게 일을 도왔어요. 테이블을 닦고 접시를 나르고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로 충분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준호는 쉴 틈 없이 커피를 만들었고 저는 서빙을 도왔죠. 숨가쁜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손님이 줄었어요. 그때가 우리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흘째 되던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저 흘러가듯 살았다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준호는 더 물었습니다. 힘든 일은 없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간병, 가게의 어려움.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죠.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외로웠다고 힘들었다고 포기하고 싶었다고요. 준호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그 손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저도 물었어요. 준호는 어땠냐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옥 같았다고요.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고 에미코 씨 생각을 하면 힘이 났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 걸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어려움과 싸우면서도 같은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걸요.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가게 문을 닫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는 고집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궁궐이었어요. 웅장하고 아름다웠죠. 준호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점심은 작은 한식당에서 먹었어요. 비빔밥을 시켜줬는데 맛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비비는지 보여줬고 저도 따라했어요. 식사하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후회하는 게 있냐고요. 인생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냐고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후회요 많죠. 꿈을 포기한 것, 도전하지 않은 것, 안전한 길만 선택한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것, 많이 돌아온 것, 힘들게 살아온 것 모두 후회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다시 에미코 씨를 만났다고요. 오후에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인생도 이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 같다고요. 애써 노를 저어도 결국은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였어요. 그래도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어느 쪽 강변으로 갈지, 어디서 쉴지는 우리가 정한다고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미코 씨는 언제나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5년 전에도 많이 배웠다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준호에게서요. 포기하지 않는 법, 꿈을 지키는 법,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요. 6째 날 저는 준호에게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사랑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익숙한 사람이었다고요. 준호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다고 그냥 살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못했다고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뭔가 항상 걸리는 게 있었다고요. 아마 에미코 씨 때문이었을 거라고요. 제 가슴이 뛰탰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혼잣말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단순한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는 걸요. 7째 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제 찻집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영업이 끝난 후 우리는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촛불만 켰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다시 올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오고 싶다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5년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나를 잊지 않아줘서 약속을 지켜줘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줘서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죠.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5년 전보다 더 따뜻해졌다고요.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사람들을 대하며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며 그는 더 깊어졌습니다. 더 부드러워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나도 변했다는 것을요. 5년 전에 나는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지만 지금의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그 증거였습니다. 50살의 나이에 낯선 나라로 혼자 날아온 것, 용기를 낸 것, 마음을 열어보인 것. 이 모든 게 변화였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에미코 씨는 용감하다고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절실했다고 너를 만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어나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겨울바람이 불었죠. 준호가 제 목에 자기 목도리를 둘러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호텔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편안했죠. 호텔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내일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포옹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오랜 포옹이었죠. 잘 자라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잘 자라고요. 그를 보내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이 일주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내일이면 떠나지만 이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겨울이지만 햇살은 따뜻했죠.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무언가는 비어 있었습니다. 60통의 편지를 준호에게 두고 가기로 했거든요. 대신 가방에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준 선물들이었습니다. 에미 커피 로고가 새겨진 머그잔, 직접 볶은 원두,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준호는 약속대로 호텔로 왔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차를 빌렸다고 했죠. 공항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리고 싶다고요.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일주일간 머물렀던 곳이었죠.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어요.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그의 옆모습을 봤어요. 5년 전과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요.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졌죠. 공항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올 수 있을 때 다시 오라고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일생에 한 번이라도요.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올게요 라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보내지 못한 편지가 아니라 직접 전할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차를 세웠어요. 짐을 내렸죠. 준호가 카트를 가져다 줬습니다. 짐을 올리고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안녕이라는 말은 너무 슬펐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하라고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힘들 땐 쉬라고, 자신을 돌보라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너도 건강해야 한다고요. 무리하지 말고 잘 먹고 가끔은 쉬라고요. 에미 커피가 계속 행복한 공간이기를 바란다고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준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죠.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준호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카트를 밀고 천천히 걸어갔죠.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또 몇 걸음 가고 다시 뒤돌아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국장 문을 통과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준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진 거였죠.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여권 검사를 받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어요.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죠. 비행기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한 모금 마시니 에미 커피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웠다고, 행복한 일주일이었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고맙다고, 에미코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활주로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이며 하늘로 떠올랐죠.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도로들이 모든 게 작아졌어요. 준호도 저 아래 어딘가에 있겠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첫 만남, 편지들, 함께 일한 시간들, 나눈 대화들, 한강의 산책, 마지막 포옹.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기억들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죠. 2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일본 땅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방을 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좋은 시간이었어. 다음 날 저는 다시 찻집을 열었습니다. 유키코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넘겨받았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단골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차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처럼 그저 흘러가듯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며 사는 거였죠. 창가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앉았던 그 자리요.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그가 여기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녁에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왔다고요. 에미코 씨 이야기를 해줬더니 모두 감동했다고요. 언제든 놀러 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고맙다고, 나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고, 오늘 날씨가 좋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61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준호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일주일이 꿈만 같다. 하지만 꿈이 아니라는 걸 안다. 가방 속 머그잔이, 사진이, 그리고 내 마음속 따뜻함이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이번엔 보낼 수 있는 편지였습니다. 주소도 알고 그가 받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갈 때 직접 전하기로요. 그때까지 또 편지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 전할 거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5년 전 준호를 처음 만난 날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게 계속될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두 나라의 겨울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로 남을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5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준호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 꿈을 지키는 법,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요. 저도 그에게 무언가를 줬을 거예요. 위로, 응원, 그리고 5년간의 믿음을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하얀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고마워, 준호야. 너를 만나서, 다시 만나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들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계절 사이의 약속처럼 우리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